네, 막 타이틀도 바뀌고, 막, 예, 재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그동안 이제 선거 때마다 후보 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단골 소재가 바로 이 도덕성이었습니다. 누가 더 비리를 많이 안 저질렀느냐? 그리고 부정축제를 해서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군대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네, 이런 것만으로 대선판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대선에서 도덕성 문제는 비교적 조용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 이런 군소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력 주자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 세 후보의 도덕성 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이분들이 다 착한 분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비록 성에 아직 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하지만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치고 더 유능한 정치, 더 훌륭한 정책, 그리고 훌륭한 정치로 비약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 D-76 대 후보는 뭐하고 있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이, 민심이 흔들린다. 박근혜는 PK에서 반응이 없다. 안철수는 수도권 젊은 세대들이 주춤하다. 문재인은 호남 지역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빅샷들의 당찬 행보를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원,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대선 후보들을 회도남마해보자. 요즘 가는 데마다 대선 이야기가 최고 화제입니다. 정치가 화두가 되면 입씨름이 감정 싸움으로 끝나기 일부인데요. 끝나기 일수인데요. 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치는 쟁점이 있어야 제맛입니다. 회도남마에서 계속해서 이 대선 논쟁 좀 제대로 벌여가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지금 법대가 없어져서 이제 로스쿨 교수, 황태순 위즈덤 센터, 지혜 뭐 이런 센터 같습니다. 수석연구원,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네, 이거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택수 대표부터 그 네. 추석 민심 이후에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그 여론조사한. 네, 그제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뭐 대략 한 10개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략 뭐 판세는 안철수 후보의 소폭 하락,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약진, 박근혜 후보는 반등. 그래서 여전히 뭐 전체 구도는 변함이 없죠.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살짝 넘는 그 양자 구도에서 리드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자 구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지금 여전히 리드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아까 반등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약진입니다. 이제 약진. 뭐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세 부문이죠. 이 다자 구도, 그다음 여야 양자 구도, 야권 단일화 양자 구도 이 세 부문에서 두 부문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부문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승 1패죠. 박근혜 후보는 양자 다자 뭐 이 세 부문에서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승이라고. 약진하고 반등의 차이는 뭐 그래도 그 저희 조사를 포함해서 다른 조사기관까지 포함했을 때 상승한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그게 후보는 반등이 된 겁니까? 약진했다라고 약진이 이제 보는 조금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대체로 소폭 하락세입니다. 뭐 지난주 후반부터 그 다운 계약서 논란, 그다음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지율 추이는 추석 전과 이후가 그다지 큰 차이는 안 보이고 있지만 양자 구도에서 안철수, 박근혜 구도가 좀 좁혀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문재인, 박근혜는 여전히 박빙이라는 점, 그 정도가 공동된 이 추세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후보만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부터. 지금 이제 대체로 될 분석들은 아마 뭐 도덕성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것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 저는 그게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내세운 것이 미래 가치 아닙니까? 낡은 체제 대 뭐 미래 가치. 현재의 어떤 정치 체제는 낡은 체제고 그것을 본인이 미래 가치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보여준 것도 없고 앞으로 보여줄 전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참 답답하다고 느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노인들, 어르신들 만났죠.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뭐 5년 내에 2배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본인이 대통령 후보면 본인이 집권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에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셋이 같이 모여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준 게 없고 저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직 교수잖아요. 현직. 네. 현직 교수시면은 논문도 쓰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죄송하지만 우리 노 교수님 지금까지 논문 몇 편 쓰셨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10편 정도 되나요? 10편 저는 지금 이제 7년 차 교수니까. 아, 7년 예, 차 그 정도 10편. 뭐 양호한 그러면 편에 지금 속합니다. 안철수 교수 3편 쓰시고 대학 원정되고 그 중에 네. 뭐 제2 저서에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네. 누가 쓴 거 논문 표절해서 이름 좀 고쳐가지고 쓰고 이런 거가 어때 교수 지금 현직 교수로서 네. 논문 표절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학계에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관행이다. 네. 이걸 가지고 뭐 공격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 교수님도 그런 논문이 있다. 뭐 이렇게 네. 한마디 좀 거들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논문은 없고요. 네, 그런 거.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저도 좀 보고 싶었는데 원문을 네. 보고 싶었는데 그 어렵더라고요, 입수가. 그래서 네. 아마 현재 기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언론 보도에서 서로 공방만 보도할 게 아니고 기자들이 직접 그거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쪽 논문을 비교하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표절에 가깝다.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이게 저널리즘에 가까운 건데 그냥 저널리즘이 아니고 언론사 그냥 양쪽 공방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논문을 정확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표절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확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원래 논문이 있었는데 원래 논문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재탕했다. 다시 다른 데다가 그걸 전제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물어보니까 그냥 허허허 웃고 넘어가고 그럼 우리 아직 그렇게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전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그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네. 표절했다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측근들이라고 하는 후보 측에서만 얘기했을 뿐이지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기분 나쁘거나 그에 대해서 뭐 좀 네거티브로 느끼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는데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취재 항상 관련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넘어갔는데요. 지금 표절 취재, 관련 취재 기자들이 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자들이 이게 취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죠? 특히 표절 관련이든 무슨 검증이든 간에 상대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방식하고 언론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될 겁니다. 네. 상대 후보 진영은 상대가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만 지적해도 좀 주장이 가능한데 언론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변명하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도 같이 반영하면서 보도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거 당연하죠. 그거 예. 그런데 하는데 지난번 논란이 됐던 교수님- MBC 관련의 경우에는 이쪽 안철수 후보 쪽하고는 전혀 연락이 안 된 채로, 제대로 안 된 채 보도가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됐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한 3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무슨 뭐 볼츠만 공식 어쩌고 해가지고 인용 출처 표시 안 했다라는 것은 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하나는 또 연구 조원으로 참여했던, 저는 논문 10편이 아니라 한 200편쯤 쓴 사람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00편. 예. 네. 그런데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뭐. 연구 조언은 쓰는 경우 프로젝트에 쓸 경우에 쓰는 것인데요. 연구에는 연구자가 안 하는 쓰죠. 조언에는 보통 안 쓰는 경우니까 네. 그것은 좀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부분은 지금 학인 논문을 딴 데 게재했던 이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인 논문은 되게 단행본 책으로 내기도 하고 딴 데 게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네. 이제 전문 분야가 좀 따져볼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나왔던 추석
민심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 조금 아까 그 상당히 요동친 것처럼 이런저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론이 출렁거린 것보다는 여론 조사가 출렁거린 경향이 강하다라고 봐집니다. 아, 여러 조사 기관이 출렁거리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론에 조금 변화도 나타났었지만은 같은 날짜에 같은 샘플링, 1000샘플링에 조사한 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론의 변화도 있었지만은 여론 조사에 출렁거림이 더 크지 않았었는가라는 거고요. 그걸 종합해서 저는 해석했을 때 아까 이택수 대표가 얘기하는 대개 흐름이 맞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 주목했던 게 안철수 후보의 조금 하락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그 되게 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추석 직전에 50%를 넘는 지지율도 나왔었죠. 네. 50%는 왜 중요하냐면은 50%를 넘으면은 상대 후보가 어떤 지지율이 나오든 상관없이 우위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당선. 그렇죠. 지금 특히 조금 높게 나오는 조사에 하나도 지금 이택수 대표가 있는 리얼매트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도 네. 50%가 넘게 나왔었고 이번에도 미세하게 좀 떨어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데는 검증 관련 논란 속에서 영향을 미친 바도 있지만은 50% 정도가 나오면은 어지간한 체력이 아니면은 그대로 계속하기 어렵죠. 별 변수가 없어도 일정하게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안철수 후보가 50m, 50m, 50%? 네, 올라가서 뭐 조금 내려가는 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8월 20일이죠.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조금 상승하는 기류를 타다가 역사관 논란에 빠지면서 이제 정말 최악의 상태로 빠지고 또 9월 16일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9월 19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컨벤션 이펙트를 갖다 누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추석을 그냥 통과했으면은 아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추석 연휴 시작되기 이틀 전부터 다운 계약서 문제가 터지면서 또 거기서 추석 중간에 연휴 중간에 나왔던 것이 논문 이중 게재 네. 또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컨벤션 이펙트를 누릴 뭐 어떻게 보면 충분한 기회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는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는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 네.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9월 24일 그러니까 추석 시작된 그 주중이죠. 그 중에 과거사에 대한 이제 사과, 네. 5.16과 유신과 인혁당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함으로써 어쨌든 바닥을 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에 반해서 보면은 9월 16일 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그전에는 사실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왜냐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뭐 여러 후보들이 있었으니까 당내에서. 근데 단일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주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마침 안철수 후보가 뒤늦게 바로 3일 뒤에 대통령 후보 선언을 함으로써 네. 앞을 가로막을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또 안철수 후보가 다운 계약서 이런 검증에 덫에 걸리면서 문재인 후보는 자연스럽게 좀 상승 기류를 타는. 하여튼 안철수 원장이 좀 고생했죠. 지난주. 고생했고 아까 그저 보면은 우리 노동일 교수님 그 이제 뭐 검증 네. 이제 논문?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사실은 노동일 교수님 그저 의학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안철수 측에서는 의대는 좀 일반 사회과학이나 법학은 다르다. 좀 다르다. 반응이 뭐 좀 다르다. 뭐 이래 얘기하고 또 뭐 하도 전문적인 분야라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예전에 2005년이죠. 그 황우석 박사. 네. 그 당시 그 나왔을 때 이것이 정말인가 거짓인가 브릭이라고 있습니다. 브릭이라고 바이올로지컬 뭐 네. 리서치 그분도 꼭 의대 교수라고는 할 수가 없죠.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브릭이라고 수의학 포스텍이라고 그러죠. 우리 네네. 포항 공대. 거기에 네. 보면은 젊은 학자들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자기들 벌이는 토론장이 있어요. 이게 브릭이에요. 네네. 그 브릭에서 지금 아주 보니까 이 소장파 학자들이 바이올로지컬 붙었죠, 지금. 네, 공방이 오가고 있죠.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마침 보니까 예전에 같이 이제 뭐 논문을 써 일 저자였다는 뭐 그 네. 교수님이나 뭐 또 서울대 의대 교수님 이 두 분 정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브릭의 젊은 소장파 학자들이 황우석 박사의 그 연구 문제를 갖다 집중 그때 해부했던 네. 그 젊은 소장파 학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은 그 논조가
어떻게 안철수 후보한테 좀 불리한 것 아닙니다. 같던데요? 유리합니까? 지금 정확히 반반입니다. 아, 반반 5대5. 예. 아까 그 저도 대응 방식에서 잠깐 봤었는데, 예. 대응 방식 하하하고 지나가는 것이 조금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경우는 정면에 해명해 주지만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자꾸 물고 늘어지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니까 아닌 부분은 그대로 지나가고 해명을 해야 될 부분 해명해야 되는 이런 방식에서 나왔는데 그게 좀 설득력이 부족했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후보니까 안철수 교수가 지금 뭐 상당히 좀 뭐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뜬 이유가 뭡니까?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후보 출마하고 난 이후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해도 가로막고 기자들이 질문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싹 가버리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표절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이라도 그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일 교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무총리 후보자나 다음에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서면은 같은 얘기 10번, 100번 듣습니다. 그 100번 이 청문위원들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틀어보고 저렇게 틀어봅니다. 아마 청문 당하는 그 후보자 입장에서 아마 억장이 막힐 거예요. 억장이 막히더라도 자기가 그런 공직 후보로 나선 마당에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 보면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거든요. 마치 지금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게 기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묻듯이 그렇다면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뭐 진짜 깃털같이 가볍게 뭐 하하하 웃고만은 이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캠프도 안철수 뭐 본인이 아마 들었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또 봐야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화가 나면은 좀 안 좋죠. 아무래도 글빨이요. 조금. 네. 하여튼 뭐 그 본인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질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뉴스 좀 읽을 때도 예. 그 단일화 문제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운찬 총리가 네. 전 총리가 전 총리.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거는 국민의 그 여망에 부응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호 여사를 방문했잖아요. 며칠 김대중 전에. 예, 예. 대통령, 예, 예, 이호 여사. 이호 여사를 방문했는데 이호 여사가 단일화를 주문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스 노를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화두가 나서 이러면 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조건을 두 개 걸었죠.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동의 받았을 때 가능한. 아주 이게 지금 시점에서 그게 좀 답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지금 단일화 응답을 해버리면 지금 바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호 여사 방문했을 때 단일화에 대한 답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었다고 봐지고요. 다만 단일화는 해야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나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제 뭐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그들 가는 건데 우선 기본적인 태도가 안철수 후보 진영은 단일화도 하나의 지금 옵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지 향후 경쟁 구도가 단일화를 향해서 가는 걸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OX 한번 할까요? 네.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 한번 합시다. 근데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박앵커님 네. 이거 OX 말고 앞으로 삼각으로 해서 OX 세모도 하나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자,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잠깐만. 있다.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O. 반드시 된다 X? 네. 예. 자, 단일화 안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안 할 수도 있군요. 네. 자, 아니 문제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안 할 수도 네. 있다. 그렇죠. 네. 예. 왜냐면은 반드시 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은 현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이번에 정치적인 명분과 목적을 정권 교체에 두고 있는 쪽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라든가 정치 쇄신 이런 것하고 정권 교체라는 것하고 같이 명분이 부합된다면 바로 단일화로 갈 건데 혹시 정권 교체하고 정치 쇄신하고 좀 다른 문제거나 이런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또 만약에 약간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바로 정치 쇄신을 이룰 수 없다면은 정권 교체가 차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걸 택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이렇게 오를 들었던 또 배경 중에 하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예전에 지금 만약에 두 후보가 경합구조로 간다면 지난번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비슷한 경쟁 구조로만 보자면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민주통합당에서는 지금 PC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만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어버린다 그랬을 때 과연 당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만은 박사님 말씀대로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도 보면 의견이 딱 나뉘어요.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새누리당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측에서는 보면은 3자 결국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내지는 3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혼자 독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는 반면에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 후보한테 좀 기울어 있는 이런 여론층에서는 반드시 후보 단일화 되어야 된다. 어제 며칠 전에 뭐 안철수 후보가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박찬종 변호사가 제가 새누리당에 제가 그 말씀을- 기울인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 또 말씀도 네, 드릴게요. 정운찬 총리도 새누리당에 기울인 건 아니죠. 정우찬 전 총리나 박찬종 네. 전 대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시죠. 이인재. 네. 이 세 분은 공이 제3지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다른 그렇죠. 그분들이 다 의미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또 보면 제3지대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의 어떤 공간을 찾으려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변론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조건 내걸었죠. 정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정치권의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 정치권의 당의 쇄신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의 혁신을 정치권의 얘기했죠. 변화와 혁신, 변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의 기성 정치권에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와 혁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은 검토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보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이 오늘 담쟁이 선대위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대책위를 발족하면서도 보니까 7인회라는 걸 또 발족을 했어요. 그 7인회가 뭐냐, 뭐 선거 전략 회의라는. 이게 보면 그동안 이선으로 좀 후퇴하고 있던 이해찬 대표라든가 또 박지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올 1, 2월까지 4.11 총선 직전까지 당을 맡아주었던 한명숙 전 대표, 이른바 친노 중심이죠. 친노 이런 분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민주통합당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민주통합당이 변혁했다. 그래서 과연 한번 단일화 한번 가보자 얘기를 꺼내기가 쉽겠느냐?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단일화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호남 민심 좀 얘기할까요? 지금 호남 민심이 우리 이택수 대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문재인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 쪽이 많습니까? 문재인 후보 쪽이 많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두 분이서 팽팽합니까? 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이제 양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었고요. 근데 네. 지난 수요일부터 문재인 후보가 전남 광주부터 시작해서 전북까지 지난주 말까지는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다시 이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다가 저기는 어디 조사인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네요. 그러다가 이 안철수 원장이 이제 호남 껴안기 다시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2호 여사 만나고 또 전국 순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장소를 이제 호남으로 잡았죠.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이제 여수 출신이고 그래서 호남의 사위 뭐 등등 여러 가지 호남 껴안기 전략을 내세우면서 다시 이제 이번 주 초반부터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일주일 전하고 또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대략 이 호남 민심을 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왜 문재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이고 안철수 후보야 저 부인이 여수 사람이니까 호남의 사이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문재인 후보 호남이 아들이죠? PK 출신. 민주당에 이제 민주당이라서 민주당의 후보다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이 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우리는 전라도당이다라고 이거 글쎄 지금 한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최근에는 전라도당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 국민의 당이죠. 그것도. 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초반에 여론이 출렁거린 것도 있지만은 조사들이 출렁거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그 가장 지금 표준이 리얼미터 조사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보면 현재까지는 호남 지역에서는 되게 안철수 후보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느냐? 대개 여론조사 분석들은
호남 지역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쪽에도 비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양대 정당 대립 구조일 때 민주당 계열과 한나라당 계열이 있을 때는 한나라당은 선택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딸려갔던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3후보가 나왔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민주통합당의 상황이 지지는 핵심적인 지지 기반은 호남으로 하고 있지만은 네. 당의 후보나 당의 주도 세력이 사실상은 호남하고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3의 선택도 가능한 시점이고 뭔가 또 정치적인 혁신도 필요한 시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현재까지는 비중이 안철수 후보한테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이제 뭐 네. 말씀 잠깐 그 여론조사가 출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여론조사 이제 보도가 굉장히 사실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워낙 급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뭐 자사가 안 하더라도 다른 그 회사가 한 걸 인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설명이 좀 덜 된 채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조사 시점이 그 중요한데요. 뭐 가령 10월 1일 날 조사한 거랑 뭐 9월 말에 걸쳐 조사한 거랑 추석 연휴의 초반과 후반이 이제 조사가 된 건데 이 동시에 조사가 될 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추석 그 민심이 다 담겨진 것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언론의 좀 문제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언론은 또 언론이 문제네요. 네. 오늘 계속 취재 기자가 문제고 언론이 문제고 너무 이렇게 막. 예. 그런데 박동진 앵커는 취재는 안 하시죠? 아 저는 그냥 부장이죠. 경제 부장. 네. 취재를 지시하죠. 저희는 그래서 언론이가 저도 그런 알고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아까 같은 게 지금 이제 논문 얘기도 사실은 대립하는 양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기관에서는 양쪽 의견을 충분히 보도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즘이라면 과연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 어느 게 맞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있는 거죠. 제 말씀 그런 얘기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확히 보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적합하냐 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얘기들이. 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얘기들이.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자 문재인 안철수 뭐 두 사람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놓고 보더라도 누가 좋으냐 누가 적합하냐 단일 후보로서 아니면 누구를 지지하느냐 선호하느냐 이게 다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정확히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단순한 여기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표님, 이택수 대표님. 자, 요런 식으로 질문을 싹 좀 선호하느냐, 좋아하느냐, 이런 걸 바꿔서 말이에요. 네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네요, 여론조사가. 사실 2007년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 갖고 사실 많이 충돌했었죠. 네. 이명박 후보는 당시에 선호도 질문에서 지지율이 높았고요. 박근혜 후보는 적합도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적합도 면에서 이제 가령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은 후보라고 질문을 하면 박근혜 후보가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그 5년 전에 시행착오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일 오늘이 12월 19일 대선 하루 전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투표 여부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그렇게 하면 때문에. 되네요. 투표 여부를 지금 묻고 네네.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뭐 큰 격차는 안 나죠. 근데 만약에 선호도 적합도를 달리 여론조사 기관별로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누구를 있습니다. 실제 투표하겠습니까? 그게 영향이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07년이 아니라요. 2002년에 그때 여론조사로 노무현 정몽준 결정했을 때 당시 거기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의견에 들으면은 질문항을 4가지를 준비를 해갔답니다. 네. 하나, 제일 자기 진영에 유리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유리한 걸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받아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됐다. 아,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뭐 이겼다. 하여튼 뭐 당사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아, 뭐 그래서 그때 상대방이 여론 전문가가 게임에 임했던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던 것이죠. 당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일단. 2007년도 이제 경선 때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를 뽑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물어보기를 원했고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는 누구를 더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했는데 그 결국 박관용 당시 선거 이제 관리위원장이 누구를 뽑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두 개를 절충해서 문항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랬던 이제 적이 누구를 있었구나. 뽑는 것이 더 좋다고 좋다고 생각.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걸로 통일돼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러면 뭐 문제가 그거 이제 가지고 호남지역, 조작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호남적 표심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뭐 김 원장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이 왜 관망을 하고 있느냐, 아직 현재 입장에서 민주당이라는 정통 야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의 후보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말씀 뭐 다 아시겠지만 역시 친노 어떤 그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호남 민심이 좀 그 험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솔직하게 했지 않습니까? 뭐 호남 사람이 날 좋아 찍었느냐 하는 쪽으로. 그게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총선에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실은. 총선에서 민주당은 뭐 물갈이 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호남 지역 후보들만 다 바꿨거든요. 새로 그 현역들을 다 바꿨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역시 정말 그 친노 세력이 호남 사람들 다 죽인다. 이런 식의 기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봤을 때는 사실 아직 관망하고 있다.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봐야 지금 되겠죠. 그 이왕 나온 김에 최근에 문재인 후보 캠프의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뭐랍니까 청와대 수석 뭐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뭐 이호철 국정기획 비서관이나 양정철 공보기획비서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신문 보셨죠, 전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마침 오늘 문재인 후보 보니까 선대위 캠프에 발족하면서 막, 예, 보면 친노계들 우선 싹 들어간 거죠. 공동위원장을 10명을 정했어요. 네. 근데 그 10명에는 이른바 친노 인사가 없습니다. 10명이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보면 바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 대통령 실장할 때 그 밑에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했던 사람들, 또 마침 이해찬 현 당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 할 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직에 다 포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노 진영에서는 볼멘소리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장식품으로 뭐 보면 용광로 선대위다 얘기해놓고 실제 그 내용이 있어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다 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비서실이냐 노무현 비서실이냐. 또 잠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얼마 전에 한참 경선이 치열했을 때 당시 손학규 후보가 경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질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 노무현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 반드시 진다. 그래서 노무현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손학규 당시 경선 후보가 했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뭐 용광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캠프도 뭐 미래 캠프, 시민 캠프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좀 범개파적 용광로 선대를 꾸미는 듯 했습니다만 그 실제 속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친노 일색으로 아니,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결국 비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 관련해서 오늘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10명. 10명을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선대위원장 핵 아닙니까? 네. 핵인데 그렇게 10명을 발표를 해놓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비중이 큰 사람보다는 중진급 스타일을 해놓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중시했다거나 아니면은 흔히 그 문재인 캠프에서 담쟁이 스타일, 서로 협동해서 가는 그런 스타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핵이 10개나 되면 핵이 아니죠. 바로 제가 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다 핵이 10개가 보니까 되면 오히려 핵이 아니죠. 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는 성격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 황태순 의원이 얘기하신 오히려 주변의 실무진들이 수행하는 실무진들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비서실 또 수행팀들 대부분이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친노 정권의 이미지가 친노 후보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알면서도 제가 뭐 두 가지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인적 구조 자체가 지금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안 돼 있다. 그것이던가 아니면은 상황에 대한 필요성과 심각성을 문재인 후보가 그만큼 못 느끼고 있다.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을 상황의 예. 심각성을 왜냐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전혀 못 느끼고 있다. 지금 보면 명색이 위원장이라는 게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네네. 10명으로 정해놓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7인 회의라는
그런 또 회의를 갖다 하나 더 네.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보면은 모든 일을 추슬르는 것은 그 친노 일색 청와대 비서관들 옛날 본인이 실장 때 비서관 수석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흔히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비욘드 노무현, 노무현을 극복하고 노무현을 넘어야 된다. 네. 근데 요즘 문재인 후보가 하는 것은 노무현 어게인입니다. 노무현 오케이. 예, 그래갖고는 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당시 경선 후보가 걱정했던 뭐 그런 일들이 혹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손학규 후보 같은 분을 사실은 선대위원장으로 딱 그분이 지금 7인 회의에 들어가 있어요. 7인 회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따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거대한 선대위를 구성하고 뭐 이름 알만한 사람 다 해놓지만 그 사람은 사실 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도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어떤 후보가 주려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뭐 선거 전략을 짜거나 후보를 수행하거나 하면서 실제 일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떤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했더니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맞대었던 어떤 뭐 특정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하나 기여할 수 있다든가 하지만 그런 정책이 또 후보에까지 올라가서 정책으로 과연 발표가 되느냐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대한 선대위를 구성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다 양당 마찬가지고. 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 비판의 목소리만 지금 이렇게 뱉으시고 있는데 30초 후에 돌아와서 네. 문재인 후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잠시 생각하셨다가 그거 한마디 하고 박근혜 후보 캠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죄송합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